코로나19 사태 자체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책들, 지원책들도 사실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개념도 모호해질 수도 있고 뭐 분석과 해석도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참 많은 전문가들에게 뭐 공통적인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해석들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또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큰 그림에서부터 조금씩 접근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크게 주요 포인트들 간단하게 이거는 저희가 또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요. 한번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 짚어보죠. 크게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우리나라 산업의 지형이 아마 바뀌고 있다는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요즘 정치에서 가장 핫 이슈가 네이버 카카오가 현대차를 이겼다. 뭐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그리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산업 형태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가 사실은 이번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2000년 중반까지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선진국을 따라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오퍼레이션 코에피션시를 굉장히 높이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제조업을 앞서 있었다면 네. 2000년 중반부터 가장 최근까지는 글로벌 탑들이 나타나면서 뭔가를 제조업에서 기술 우위로 이끌어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존의 산업과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정책 사회에서 그러면 뜨는 산업이 무엇이고 지는 산업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이번 뉴딜 정책을 보는 바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정부에서도 청사진을 이렇게 내놓은 거고 그렇죠. 포인트들을 짚어준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나온 그 10대 중점과제 그 세부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10대 중점 과제를 크게는 3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예. 그 첫 번째는 사실 크게 보면 새로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첫 번째 영역은 데이터, 예. 5G, AI 이 세 가지는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 시너지가 날 수 없는 IoT까지 묶여 있는 네. 한 영역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언택 이코노미, 예. 비대면 산업 육성. 마지막이 조금 새로운 부분인데 기존의 정부에서는 그 뉴딜 정책 그러면 SOC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뭐 일자리 창출과 뭐 경기 호황 이런 걸 네. 이뤘었는데 이번에는 사회 기반 산업의 SOC 디지털화 예. 이 세 개 영역으로 있고 이 세 영역에서 핵심 과제 6개 정도를 아마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5G 기반 조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구체적 청사진을 좀 제시할 것 같고 두 번째는 AI 이야기하는데 AI와 데이터 기반을 어떻게 융합시킬지 확정할 것인가가 아마 나올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하는데 여기는 아마 의료,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가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수대교나 세월호 같은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한 노후 기반 기술에 대해서 SOC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6가지가 3대 영역, 10가지지만 사실 6가지가 가장 핵심 축인 것 같습니다. 그 SOC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SOC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정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화되고 그렇죠. 좀 다른 영역의 SOC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사실 뭐 디지털 인프라나 언택트 관련해서는 기초로 되는 게 어쨌거나 5G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5G 상용화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속도에 대한 불만이나 맞습니다. 어떤 사용 범위에 대한 불만들은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제 우리가 뭐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사실 예. 그 타이틀은 굉장히 무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영국 그 오픈 시그널에서 5G를 상용화한 미국, 영국, 호주 통신사를 상대로 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꼴찌를 했어요. 속도 면에서 예. 미국이 초당 506메가.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3사들은 200대니까 약 예. 3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5G는 여전히 3.5GHz의 대역이 묶여 있어요. 네. 아직 정통부에서 열어주지 않고 있고 반면에 미국의 같은 경우는 28GHz 대역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올 상반기까지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실내로 전국의 5G 기지국이 약 11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LTE 기지국이 87만 개예요. LTE 기지국 대비 13%밖에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5G폰은 상용화 못 느끼지 않습니까? 네. 특히 건물 내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4조 원에 지금 1분기에 약 1조 8천억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4조 원 투자를 해야 그나마 이 기지국을 확정하고 5G 상용화시키는데 최소한 2년은 걸릴 것 같다. 예.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상용화가 무색해졌다고 한 게 저도 동의하는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첫 상용화했다고 막 이렇게 행사하고 했을 때가 밤 11시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에 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틀 땡겨가지고 막 급하게 한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비대면이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진짜 5G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종목은 여전히 어떤 설비 투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기지국이 LTE 대비 1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네. 약 80% 정도를 확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기지국이나 그다음에 단말기 공급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장비 이쪽으로 우선 투자 시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요게 한 50% 정도의 기지국이 확충이 되고 속도가 미국 브라이전처럼 약 500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투자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봐야 됩니다. 실내로 지금 LG U+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를 때문에 홈트 같은 예. 홈 트레이닝 시스템을 지금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지금 호응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그러한 서비스들이 아마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 5G가 더 상용화되면 우리가 회의 시스템이 지금은 온라인 회의하고 전혀 다른 양상의 회의가 됩니다. 예. AR 기반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교육도 AR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는 것 같이 이게 5G가 되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게 50% 이상의 인프라가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면 빨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컨텐츠나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예. 화상회의를 AR로 하게 되면 진짜 신기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보는 영화에서 그런 보는 것 같이 장면이잖아요. 안경 쓰면 옆에 있는 같이 예. 이렇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항상 그 이면에는 뭔가 보안과 관련된 걱정거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이 그리고 디지털화해서 신산업이 일어날 때쯤에는 항상 좀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좀 수혜를 입고 좀 투자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뉴딜 정책의 핵심 사안 중에 첫 번째 영역이 5G, AI, 데이터인데 사실은 이 영역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보안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국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비상사태 때문에 개인정보를 오픈을 했지만 예. 반대적으로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안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두 가지 좀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보안업체는 조금 다른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보안은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한 광풍을 일으켰지만 네.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안 쪽에서 보는 관점은 그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기존 보안업체를 보되 우리가 지금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온라인 결제 시장과 보안 문제 두 개를 아마 같이 봐야 될 문제인데 기존 보안업체 플러스 이제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블록체인이나 이쪽에서 누가 두고 나타낼 것인가를 보는 것도 예. 시장을 보는 관점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다시 블록체인 얘기 자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뭐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한번 시기의 기대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는 추려진 기업들은 아니면 독보적인 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이틀 전에 뉴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예, 블록체인 팀을 네네네. 구성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도 그게 그 비트코인 광풍 불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러니까 루머 반 뭐 진실 반으로 삼성에서도 그쪽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벌써 한 2년, 3년 전이었었는데 이제 더 두각이 나타나고 디지털 코인도 삼성에서 나올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잠깐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네.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까지 맞습니다. 나오는 건데 좀 될 거라고 그래도 보시는 겁니까? 저는 큰 트렌드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한의사협회, 예. 대한약사협회에서 이미 뭐 반박문을 냈죠. 네. 국민 건강과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원격 의료를 하도록 했지만 네. 의사협회에서는 바로 반대를 냈고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이게 도입이 되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기득권을 잃죠. 그리고 수입이 예. 급감을 할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좀 재밌는 현상은 다음 달에 7월 달에 일본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에서 네. 일본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오픈을 합니다. 네.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예. 라인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일본에서는 그 원격 의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라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이미 일본에 2,000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원격 의료 시장이 도입되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 헬스케어 여러 업체를 보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훨씬 강자가 될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훨씬 적용도 쉽고 유저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일본의 그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떤 헤게모니를 다 가져간 상태인데, 네. 근데 일본 라인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검사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좀 발빠르게 하고 있긴 했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이오 헬스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저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미 K 브랜드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네. 원격 의료를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만든다면 네. 충분히 새로운 진성장 동력 산업도 가능합니다. 저 근데 그 듣다가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네이버는 그야말로 진짜 플랫폼으로 연결만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진짜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기본적인 연결이고 그 라인에서 지금 어떻게 구현될지는 제가 사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네네. 아마 서비스까지 플러스 되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자리가 잡히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뭐 가능하죠. 예,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언택트 관련해서 그리고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뭐 계속 코로나19 사태 이후서부터 주목받고 있는 것이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건데. 네. 이것도 뭐 계속 갈 것으로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보안과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그렇습니다.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봐요. 첫 번째는 지금 뜨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KG니스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미 1분기에 높은 실적을 냈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주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2분기에도 저는 크게 그 실적이 내려갈 것 같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실적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삼성도 삼성페이 시장 그리고 카카오페이 시장, 네이버 페이 시장이 워낙 저는 빠른 속도로 저는 안착될 거라 봅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 업체들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업체들이 뭐 쿠팡이라든지 쇼핑몰 위주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쇼핑몰과 이 유통 페이 시장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시장들이 전부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때까지 이 그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네이버로 나는 약간 그런 상황, 굉장히, 상황이긴 합니다. 거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죠. 뭐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린 뉴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한국판 뉴딜이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린 뉴딜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다방면의 정책이다라고 호평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좀 생뚱맞다. 디지털로 하다가 갑자기 또 그린이냐 그러니까 하는 거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야?라고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미 MB 정부 때 녹색 성장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한번 된 적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거부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번 코로나19가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크게 보면 인류가 저질러 놓은 생태 파괴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저변에서 보면 저는 그런 뉴딜은 굉장히 큰 방향에서 맞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성장은 해야 되는데 예. 그 성장을 지금 같은 탄소 위주의 성장으로 가지 말고 그린 뉴딜로 성장을 해보자는 게 기본 단서입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선순환 구조로 이제 갈 수 있다. 인류가 선순환 네.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전통 제조업 영역보다 그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정부에서 이 독일을 굉장히 유사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현재 그 탈원전, 탈석탄 이런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독일같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게 갈 것인가가 관건이고 예. 이러한 면에서 아마 그 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더 장기적인 부분이죠. 현재 디지털 뉴딜하고는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그린 뉴딜 얘기 나온 김에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일단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정부 정책 나왔고 유럽에서도 경기 활동 재개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 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모멘텀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잘 나가지 않습니까? 막 급등해 버리니까 좀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시총 탑 10에 유일하게 제조업으로 자리를 그나마 남고 있는 건 LG화학이었습니다. 반도체 빼고는 LG화학이 여기밖에 없죠. LG화학이 유일했습니다. 실제 그린 뉴딜의 수혜주는 맞지만 실제 국내 그린 뉴딜에서 LG화학, SDI가 가져갈 몫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거보다는 저는 자동차 진짜 시장이 훨씬 크고 분기점은 15%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트리거 포인트 15포인트를 언제 넘기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15포인트를 넘기는 순간 이 두 기업의 그 배터리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 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트리거 포인트인 15포인트를 언제쯤 넘기느냐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때 넘겼을 때 이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캐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이 기업들의 시장 잠재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이 올랐는데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오히려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신재생 에너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대인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유가입니다. 유가가 50불대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태양광 그렇게 뜨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중국의 공급 과잉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장을 보고 그 태양광을 보는 것이 맞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이 뜰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기대이고 이 두 가지 유가와 중국의 생산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됐느냐를 보는 게 이 부분을 투자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시 좀 시간을 두고 그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뭐 정부 정책에 따른 종목들의 흐름들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가름을 해봤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